지금 프로듀싱 이제 두 번째 강좌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주제는 뭐 제목은 이베이 셀러들을 위한 무역 이론 이해하기 1인데, 보통 이제 무역 이론 과정이 1, 2 과정으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3 과정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1 과정 있고, 두 번째 과정 있고, 세 번째 과정 실습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좀 더 천천히 나갈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이 프로듀싱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사분들도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왜냐면 실무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이해를 하세요. 그렇대서 법률 조항이 몇 조 몇 항이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소 잡으려면 소만 잡으면 되는 거지, 뭐 옆에 뭐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닭 잡으면 닭만 잡으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야. 꼭 닭 잡는다고 무슨 닭 잡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돌을 던져서 잡든 뭐 낚시를 해서 잡든 뭘 하든 핵심만 파악하면 됩니다. 일단 법률 얘기, 이런 식으로 법률 어려운 거 하는 걸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법률 몇 조 몇 항이라는 얘기 단 한 줄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그 이베이 셀러를 위한 이제 무역 이론 이해하기입니다. 이해하기고, 여기 오늘 나오는 주제는 대무역법, 외환관리법, 관세법, 국세법, 인코텀즈 2010. 벌써 졸립죠. 그러나 졸릴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커머스를 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하는 이 바운드리가 어느 법률의 테두리에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국내 법률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하는 게 그다지 법률 위반이 될 만한 사안이 없는데, 우리는 무역이에요. 그래서 법률을요, 벗어나면요, 처벌 수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용기대를 때렸다. 아무리 때렸다 해가지고 합의금이 뭐 몇 억씩 나오게 해서 절대 그럴 일 없어. 몇백만 원이 뭐야. 한 10만 원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소주 한잔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잖아. 근데 이게 법률은 그게 아니라고. 수출신고서 여러분들은 수출신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 건 잘못하면 법률 규정상 벌금이 얼마냐면 건당 400이에요. 한 장당 400이야. 한 장당.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조사관이 그걸 인정을 했을 때는 200만 원까지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이제 그게 열의받는다? 그러면 이제 소송 걸면 돼요. 관세청을 상대로. 이길 방법은 없겠죠. 무슨 이제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률 위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대외무역법 위반인데, 더 심한 건요, 외환관리법 위반 걸리면 그거는 폐업해야 돼요. 매출액이 3억이라면 벌금이 그냥 3억 나와요. 3억 매출 나왔지만 내 순이익이 한 10% 되겠죠. 그럼 3천만 원 벌었는데 벌금이 3억 나오니까 이건 뭐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진짜로. 벌금 아까 400만 원 받은 셀러의 사례도 있었었고, 벌금 2억 9천 매출 나왔는데 벌금 3억 받은 셀러의 사례도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 조항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핵심적인 것만 알면 돼. 핵심적인 것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법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무역을 하니까, 온라인 무역을 하니까 알아야 될 법률이 몇 가지는 그 몇 가지만 대충 알아볼게요. 용어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외워서 대외무역법. 이제 대학에서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역의 3대 법률은 무엇인가?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또 외환관리법,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구나. 일단은 무역의 3대,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세법만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역이 넘어가면서 이 법률까지 같이 알아야 돼요. 법률이 갑자기 4개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간과를 해서 셀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피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우리나라 이베이 셀러들이, 우리나라 이베이 셀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많이 이쪽 비즈니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온라인 잘하니까 그냥 배송만 해외로만 하면 되고 CS만 영어로만 하면 모든 게 풀리지 않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신세계라든가 CJ라든가 하면 무역협회, 코트라가 다 그렇게 덤볐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신세계 그 큰 회사가요, 바로 철수했어요. 바로. 하물며 DHL도 그렇게 덤볐다가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하고 했다가 DHL도 두 달도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냥 바로. 여기는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 회사가 그래도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셀링할 때부터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무역업체라고 생각했었어요. 남들은
국세법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해외 전자상가를 팔면 되겠다. 해외 배송만 하면 CS만 되겠다. 이렇게 접근할 때 우리는 야, 셀러는 본질적 의미를 잘 파악하면 우리는 무역업체야. 당연히 이 법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셀링 초기 단계부터 대외무역법이랑 관세법이나 외환관리법을 무조건 준수하는 쪽으로 하고 계속 그것을 배웠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까지 하게 돼요. 왜냐면 강의는요 최고의 학습이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하려면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라도 맞받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비즈니스가 이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그 원과정은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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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 네 가지의 특징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가지의 특징만 기억해야 될 것만. 안 어려워요. 그다지 안 어려워요. 그래서 대외무역법이 좀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이 세 가지는요 그다지 알아야 될 거 별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법률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특히 이제 무역에 대한 3대 기본법이 어떻게 되냐? 먼저 볼게요. 해외에다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팜과 동시에 이것은 대외무역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판매하는 거랑 무슨 대외무역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것을 중동에다 팔면 어떻게 되죠? 이거나 김대리 알지? 이건 암호화기기로 분류돼 가지고 이건 전략물자 수출로 인정이 돼서 수출을 못하게 돼요. 심할 경우는 적발이 될 수 있어요. 광섬유도 몇 미터? 500m? 광섬유도 500m 이상 수출하면 그것도 안 돼요. 미사일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뭐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건데 뭐 설계도 같은 거 팔았어요. 그것도 전략물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는 행위 자체부터 벌써 대외무역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출신고, 당연히 여러분들 저쪽 받죠. 수출신고를 또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페이팔, 여러분들 이제 판매된 대금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외화입니다. 외화니까 여기서 외환관리법 이제 저쪽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제가 해외에다가 10억을 팔았어요. 근데 10억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거기는 현지 집을 사버렸어요. 집 3과 동시에 그거 바로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사야 되냐? 보세요. 제가 수출신고를 10억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10억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근데 10억 수출신고인데 10억이 들어온 기록이 없어요. 한국 전산망에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샀대요. 그 돈은 한국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원래 살려면 한국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나간 근거가 없어요. 그럼 이게 자금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할 경우는 이게 테러 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경해요. 국가적으로 판매한 대금 들어오는 건 잘 받지만 나갈 대금 안 나가게 하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수입하고서 돈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외환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심할 경우 이런 거 해볼까요? 여기 김 실장이 계시면 미국의 업체, 저도 업체요. 제가 실장님부터 10억 원어치 수입했고 10억 원어치 수출했어요. 연말에 서로 퉁쳐서 계산합시다. 건별로 할 때는 수출을 많이 드니까요. 근데 연말 되니까 거의 거래액이 비슷한 거예요. 수입 수출한 게 10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우리 그냥 퉁칩시다. 서로 줄 거 있으니까요. 딱 그렇게 통화하고서 그렇게 종료시켜버리면 그것도 바로 외환관리법 위반이에요. 두 가지 범위 위반이에요. 지급 의무 위반, 환수 의무 위반. 줘야 될 거 줘야 되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데 서로 퉁쳐버리면 그것도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수출신고를 많이 했다. 그럼 그 대금이 들어온 게 조회가 돼야 돼요. 이게 왜 외환관리법 처벌이 엄격하냐면 국세법, 세무조사 받는다. 그럼 세무사가 중간에 껴서 서로 딜을 해요. 이 회사가 어린 거 좀 적당히 봐줍시다. 그럼 소주 한 잔은 이렇게 적당히 좀 감경해주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대외무역법 위반, 조세 성실하게 임하면은 50% 감면해줘요. 한 장당 400만 원 벌금 냈던 걸 200만 원까지 해줘요. 이 외환관리법은 통장의 잔고 내역이 딱 정확하게 찍히니까 이걸 어떻게 정산 참작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그냥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해야 되니까. 검찰은 그냥 숫자만 보고합니다. 수출신고 50만 불, 금액 들어온 거 20만 불, 30만 불 어디 갔어? 없네? 샀습니다. 이거 샀습니다. 이건 바로 외화 탈루한 거예요, 지금. 샀습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안 들어온 거 맞죠?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료 제시해야지. 뭘 샀습니다. 이거 자료 그건 바로 쳐버려요. 들어온 거 없죠? 없죠? 네. 30만 불 바로 벌금 매기는 거예요. 그럼 보통 거기에 국세법 같은 경우는 보통 적발이 되면 1% 자진신고하면 0.5% 가산세만 내면 되는데 외환관리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액 전부 다
벌금을 매겨버려요. 그래서 작년 2월 달쯤에 우리은행 지점장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었냐면 자기 친구인데 동기인데 우리은행 동기인데 퇴직을 하고 저기 뭐 조기 퇴직한 거죠. 그렇게 퇴직을 하고 이베이셀러를 창업을 하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해외에다 물건을 팔았는데 외환관리법 조사를 받아가지고 벌금을 3억을 받아서 아까 이혁구친 그 얘기예요. 중국이 우리 테라노마코리아가 왜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계속 안 했냐면 중국은요 외화송금을 그쪽에다 보내는 건 합법화돼 있어요. 왠지 내가 받는 거 거기 있는 돈을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뺄 수가 없어요. 왜 뺄 수 없냐면 거기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요 미국에 가져놓고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은 현지인의 지분이 51%가 이상이 돼야지만 법인 설립을 허용해줘 외국인에.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간다는 삼성전자 중국에 있는 공장도 지분이 49%예요. 삼성이 그런데 삼성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 그거보다 작은 업체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 자유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환치기 하는 거예요. 환치기. 명동이나 그런 데 가서 내가 현금 5천만 원 줄 테니까 야 중국에서 5천만 원 환전해서 나한테 그 계좌로 송금해줘?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현금 뽑아서 걔한테 줘야 돼요. 바로 외환관리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대금을 받고 나한테 공급한 제조업체한테 수출 시적을 공유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수출 시적을 이제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걸 가지고 공유를 저렇게 수출 시적을 떼주는 구매회사를 떼주면 이 업체가 이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구매회사를 가지고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참고로 관세는 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 랄프로렌이다. 랄프로렌이 10만 원에 들어온다 그러면요. 일단은 부가세 10만 원을 냅니다. 거기다 18,000원 관세 18%를 또 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10만 원이 들어온 게 들어올 때는 12만 8천 원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진 하나도 안 붙고 세금만 2만 8천 원 붙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소비가전이다, 뭐 골프채다, 그럼 50%, 60%, 농산물이다, 뭐 130%, 심할 때 마늘은 500%까지 붙은 적도 있었어요. 1000몇 %짜리도 있어요. 왜냐면 자국내 산업보호가 있어요. 옛날 한때는 쌀 같은 경우가 이제 700%, 800%. 왜냐면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요즘 FTA쯤 그게 이제 공격당해서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그 관세 장벽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가지고 장벽을 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제 거기 이제 플러스 여담으로 얘기하면 비관세 장벽 같은 것도 있어요. 세금은 1%밖에 안 내요. 들어오라고 해놓고서 뭐 했냐면 야, 너 참고로 들어오는데 그거 전기 110V네? 우리나라 110V 안 쓰니까 들어오지 마. 너 참고로 이거 들어오려면 110V, 220V 다 개조해. 이거는 관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금하고 상관없는데 일부러 그런 규정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프리볼트예요. 프리볼트임에도 불구하고 플러그가 돼지코가 아니네? 들어오지 마. 아니면 뭐 그 헬스 보충제, 남자들 헬스 보충제가 그런 보충제 있으면 헬스 보충제도 뭐 규소 함량이 뭐 보통 0.01%까지는 FDA에서도 승인이 되는데 우리 한국은 0.00001%를 딱 규정 세워버리는 거예요. 0.01%짜리 제품을 0.0001% 만들면 이 생산 단가를 엄청 높여야 돼요. 그러나 자국 내 회사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풀어주고, 그게 한국이 굉장히 잘했던 짓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보세요. 미국, 일본이 전압 몇 볼트짜리 쓰고 있죠? 일본 몇 볼트야? 110볼트. 미국은 110볼트. 한국에서 뭐 전력 효율화를 위해서 옛날에 110볼트에서 220볼트 다 승합을 했었잖아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력이 효율화라기보다는 솔직히 전력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한테는 더 안전해요. 왜 올렸냐면요. 주로 수입했던 나라들이 그때 가전을 많이 수입했던 나라 어디였지? 일본이나 미국이었었어요. 걔네들이 110볼트니까 220V 올리니까 얘네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FDA 같은 건 체결이 되면 관세부터 일단 관세는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바로 철폐가 되는데 이 비관세 장벽이 아직도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래서 그 구매 확인서를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만드는데 모니터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여기서 조립한 거예요. 그럼 거기 관세 다 붙어 있겠죠? 그걸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가세는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발생한 부가세를
그 다음 달 2월 25일 날 신청을 하면 3월 10일에서 20일 정도에 환급이 돼요, 통장에. 그러나 관세 환급은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부가세처럼 많을까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는요, 이번 주에 신청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입금이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10%죠. 근데 관세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아까? 의류 같은 경우는 18%예요. 심한 경우는 30%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는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관세 환급을 받죠. 우리는 수출하니까 관세를 내질 않죠. 그러니까 관세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급한 구매왕에서를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환급을 받게 되면 이건 관세법 적용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매왕에서의 저 금액은 토탈 처음에 해외 판매될 때 이 밸류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제가 100만 원짜리 팔았는데 구매왕에서 그 제조업체에다 150만 원짜리 끊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돼. 딱. 안 맞으면 깨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의무역법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왔던 것처럼 대의무역법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외환관리법 얘기 나올 거고, 관세법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국세법이에요. 대의무역법에 뭐 몇 점 몇 항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뭐 돼 있고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각각의 이제 용어라든가 어떤 키값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려우면 제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수출신고서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출신고서는 표준화된 명칭은 수출신고서인데 보통 우리가 통용해서 얘기할 때는 수출신고서라고 하기도 하고 수출신고 필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출면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뒷페이지에서 어떤 거는 비슷한 말도 있고 같은 말도 있고 완전히 다른 말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수출신고서랑 수출면장이랑 수출신고 필증은 다 같은 말이다.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렇게 한 주제씩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수출신고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제 직접 발급하고 있는 수출신고서예요. 작성은 다 우리가 하고 있죠. 대신 도장은 관세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고는 우리가 하지만은 이건 출력한 순간부터는 이거는 정부 공문서예요. 공문서.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세청에다가 매출 자료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터치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관세청이나 국세청은 누가 상위 그룹이나 하위 그룹이 아니라 동등한 평행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수출신고서에서 클레임을 걸려면은 관세청의 행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네가 위법 행위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공무서끼리는 서로 존중을 하죠. 무조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수출신고가 잘못된 것 같아도 이것은 먼저 고발하려면 관세청부터 조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셀러들한테는 수출신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 다음에 수출신고를 해서 매출액을 증명을 한다? 그럼 그 업체가 코드가, 국세청에서 코드가 수출기업으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긴급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받는 거 아니고 한 랜덤하게 한 10% 정도는 받아요. 3%에서 10% 정도 받고, 긴급세무조사는 누가 투서를 넣었다거나 뭔가 현행범으로 뭔가 잡혔을 때 받는 경우에. 그런데 대통령 뭐 수출답, 우리도 회사도 지금 수출답을 받았는데 수출답을 받을 경우는 정기세무조사가 유예가 돼요. 야, 수출해가지고 외화 버는 업체까지 괴롭히지 말자. 왜냐면 세무조사는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무조사 받는 동안 모든 업무가 다 마비가 되니까. 특히 대표가 움직여야 되지. 대표부터 관리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금을 뭐 한 5천만 원을 덜 냈다. 그럼 그 벌금이 얼마나 냐면요. 5천만 원을 1%니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근데 회사는 알잖아요. 50만 원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핵심 인력들이 거기에 매달려 하루 종일 뭐 서류 가져서 서류 갖다 주고 어떤 업무도 못하고, 그게 힘들어서 세무조사가 힘든 거예요. 진짜 돈이 무서운 거 아까 관세법이랑 저희 대의무역법 이쪽이, 아니 외환관리법 이쪽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수출신고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고민을 해서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수출신고하는 사람들 좀 많죠? 이 중에서 진짜로 입력해야 되는 거는 10손가락도 안 돼요. 봐봐요. 내가 항상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가 한번 입력해놓은 거 바뀔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수출신고서는 이제 구매확인서 발급은 좀 그게 안 되는데, 수출신고서의 이 작성의 장점 뭐냐면 우리 한글 문서처럼 블록이가 돼요. 블록은 전에 건 불러와가지고 다른 내용만. 판매는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 동일하죠. 판매하는 방식 동일하죠. 대금 수취 방법도 동일하죠. 그 다음 배송하는 방법도 동일하죠. 바꿔주는 거죠. 상품이랑
구매자에 대한 정보 그거밖에 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해상으로 운송하는 회사, 항공기로 운송하는 회사, 육상으로 운송하는 회사, 뭐 중개업, 무역 모든 수출이랑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다 이용하는 통합 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입력 안 해도 되는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겁부터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저 중에 일부만 내가 입력하면 되는 거구나. 나머지는 그냥 빈 공란으로 놔도 입력이 다 돼요. 이것은 아마 3강 때 구체적으로 뭘 입력해도 이건 입력 안 해도 된다. 이건 다 매뉴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아랫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보이스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구글 번역기 쓰지 말라고 얘기하죠.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글 번역기를 써버리면 그 본래 의미가 갑자기 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보이스를 영어 번역을 하면 뭐로 나오냐면요. 영수증으로 나와요. 영수증. 여기서 무역에서 얘기하는 인보이스랑 일반적으로 번역을 해서 나오는 인보이스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번역하면 통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랑 우리가 얘기하는 통장이랑 다른 얘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인보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모두 다 같은 말.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인보이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베이에서 아이디가 정지되면요. 페이팔이나 이베이가 정지되면은 신원 확인을 위해서 뭐 포토 아이디 제출해달라, 유틸리티를 제출해달라, 뭐 카드, 뱅크 스테이트먼트 제출해달라 하면서 마지막에 인보이스를 제출해달라는데 거기서 말하는 인보이스는 이 무역에서 말하는 인보이스가 아니라 우리 세금 계산서 영수증, 네 구매한 세금 계산서 영수증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역 인보이스는 이제 얘기하면 먼저 인보이스가 뭐냐? 그럼 인보이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게 본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본래 의미가 아니라 인보이스는 이거예요. 판매자 정보, 구매자 정보, 상품 정보, 운송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인보이스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박스에 처리되어 있는 게 인보이스가 아니라 이 정보만 들어가면 다 인보이스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서식으로 틀 없고요. 1조 판매자는 누구누구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 2조 구매자는 어느 나라에서 누가 살고 있다. 3조 상품은 뭐가 어떤 제품이 몇 개, 몇 번 어떤 제품이 몇 개. 4조 운송 방법 비행기로 배송한다. 작성자 테러노브 코리아 이상수 사인하면 그게 인보이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인보이스인 거예요. 내용이. 심할 경우는 우리가 상용 문자를 굉장히 잘 쓴다. 그럼 그림만 그려놓고 나, 구매자, 그림 사람 그려놓고 비행기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자 이렇게 말꼬리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개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만 해도 그것도 인보이스가 돼요. 진짜로. 거짓말은 농담 아니라.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그것도 인보이스라고. 그러니까 인보이스 하니까 자꾸 틀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내용만 제대로만 들어가면 그게 인보이스예요. 그냥 보통 여러분들 이제 웹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면 인보이스가 수천 종류의 인보이스가 돌아있는데 아무 인보이스나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 중에서 가장 내용이 적은 거, 그 중에서도 이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없으면은 이거는 인보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입력해야 될 게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입력했다? 그럼 인보이스예요. 대신 내가 작성했다 사인은 해줘야 되겠죠. 도장 안 찍어도 돼. 사인만 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슈가. 패킹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패킹 리스트. 패킹 리스트가 뭐냐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뭐가 들어있냐면 판매자 정보랑 구매자 정보랑 상품 정보가 있어야 돼요. 거래 정보까지는 안 있어도 돼요. 패킹 리스트에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1, 2, 3번이랑 여기 1, 2, 3번이랑 같죠? 예를 들어서 너 어디 가라고 물어봤는데 저 집에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답이죠. 저기 뭐예요? 집에 가려고 지금 버스 타러 집에 버스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답이에요? 제대로 된 답이에요? 제대로 된 답이죠. 물어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대답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얘랑 같아요. 인보이스가 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 갔다 와야 돼요. 원래 이제
그런 서류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뭘 가져오냐면 뭐 수출 몇장 가져오세요. 그 물건 가져오세요. 플러스 패킹 리스트랑 인보이스 가져오세요. 인보이스에 서식을 찾으니까 많은데 패킹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글 워드 문서에서 인보이스 작성한 다음에 한 장 출력하고 인보이스를 지워요. 거기다 패킹 리스트라고 다시 쓰고 출력하면 그게 문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패킹 리스트가 원래 태생은 틀려요. 원래 태생은 틀린데 지금은 같아졌어요.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MP3랑 핸드폰은 서로 다른 상품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 다 같잖아. 옛날에 컴퓨터랑 또 핸드폰은 다른 거죠. 요즘에 핸드폰, 컴퓨터 활동 다 하잖아요. 결국엔 다 같아지죠. 결국에는 핸드폰과 MP3의 어떤 그런 관계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대서 관세청에서 가져오라는데 인보이스 2장 출력해서 한 장은 패킹리스트로 쓰세요. 이러면 관세청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너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자극하지 말고 최소한 타이틀 정도 수정하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돼요.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말을 걸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먼저 말을 거는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야. 절대 자극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봅시다. 이게 인보이스예요. 이것도 지금 인보이스예요. 이것도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써있잖아요. 서식이 다 틀려요. 서식이 틀릴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죠? 누가 판매했는지, 누가 구매했는지, 상품이 뭔지, 어떻게 배송이 됐는지 이 정도만 하면 인보이스 역할이 딱 끝나요. 달랑 인보이스 하얀 종이에 딱 4줄만 들어가도 끝나요. 마지막 테러놓고 사인 하나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볼게요. 근데 왜 인보이스가 왜 필요하지? 인보이스가? 지금 현재 우리 그 EMS 20 쪽에 계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인보이스가 왜 필요하지? 인보이스가? 송장에 우편 송장에 다 적어져 있는데 인보이스가 왜 필요하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인보이스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도 있어 이제. 인보이스를 왜 이제 그 법률적인 테두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무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 인보이스가 왜 필요한지. 먼저 여러분들이 그 EMS를 우리가 발송을 하잖아요. EMS를 발송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우체국 전산 시스템에다가요. 우체국 EMS 송장 출력하는 시스템에다가 주소는 한글로 주소, 우편번호 0000, 비밀번호 전화번호 1111, 뭐 받는 사람 울트라맨 이렇게 쓰고 송장 출력이 되죠? 그거 찢어버리고 그 EMS 송장번호 있지 이지로 시작되는 그 번호죠. 그 번호 바코드 그대로 붙인 거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송장 주소를 진짜 적는 거예요. 이제 받을 사람 적어서 그걸 우편을 딱 붙여서 보내잖아요. 정상 배달이 될까 안 될까요? 우체국 시스템에는 이상한 주소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냥 점점 찍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한글로 뭐 주소 뭐 이렇게 써놓고 겉에 상자 겉면에만 진짜 주소 붙여진 송장 붙여놓고 대신 이 EMS 송장번 이지로 시작하는 그 번호는 동일해요. 배송이 될까 안 될까요?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웃기게도요.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 우체국에서 전 세계 발송할 때는 전 세계 뭐 한 150여 개국 우체국에다 발송을 하겠죠. 그 우체국이랑 우리나라 전산망끼리는요. 전산망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 따라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자무역 쪽에서는요. 전 세계 랭킹 1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위랑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A그룹이 전 세계 딱 2나라예요. 한국이랑 싱가포르 2나라예요. B그룹은 어딜까요? B그룹은 전자무역 시스템. B그룹.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C그룹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산망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것을 전산망 공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전국에 싱가포르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그 정도로 각국 인터넷 수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못 따라오는 거야. 솔직히.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이 서로 간에 150여 개국이 서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산망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송장에 찍어서 보내면 이 전산망은 우리 우체국 시스템에만 저장이 될 뿐이지 실제로 이 물건이 나가서 걔네가 보는 건요. 그것을 사람이 육안으로 인식해요. 근데 요즘에
문제판독 프로그램 많이 개발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산망에서 수작업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글씨를 삐뚤삐뚤 썼다 그럼 사람이 인식을 하는 거고. 그게 전 세계 각국의 EMS 시스템이에요. 각국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EMS 시스템에 지금 선체본 방식도 약간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체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또 얘기 좀 세다 보면은 우리 구매대행 업체들 많죠. 구매대행 업체들. 구매대행 업체들은 보통 뉴욕에서 많이 구매대행을 한다 그러면 올 때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타고 와요. 항공기도 국적기죠. 우리나라 세관 들어오죠. 그래서 구매대행을 할 때는요. 미국 항공기에서 미국의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에 실차마자 이미 그 상품 정보가 관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딱 떠요. 그럼 관세청 직원들은 내일 새벽에 4시에 비행기 도착하나요? 거기에는 물건이 정확히 뭐 3,800개가 들어있고 거기에 누구누구 주소지를 받고 이미 누구 거 까봐야 되겠다고 이미 다 알아요. 모두 다 알아. 근데 전 세계 각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 각국이 100% 안 돼 있었는데 2013년도 1월 달에 미국이 야 우리는 좀 사전 정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노티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테러 때문에. 혹시나 폭발물 같은 거를 탐지를 해야 되니까. EMS 물건이 한 서너 건이나 와야지 이거를 육안으로 검색 하루하루 매일 들어오는데 하죠. 하루에만 뭐 180만 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관여를 합니까? 제가 전에 이제 회사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 그 우정청 거기 EMS 들어오는 데를 가봤어요. 대전 전 지역에 EMS만 하루에만 해도 몇만 건이 들어오겠죠? 그걸 몇 명이 담당 직원이 검사하는 줄 아세요? 세관 직원이 토탈? 2명이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세관 직원이 양복 걷고 박스 테이프 들고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야 저거 뜯어보자. 그럼 알바생 같이 뜯어봐요. 그걸 갔더니 행정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복 입고 그냥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 안 하면 안 돼요. 내일 또 싸요. 와. 전 택배사 직원인 줄 알았어. 근데 관세청 직원인 거예요. 그 2명이서 대전 지역에 날아가는 EMS를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미국은 테러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래서 미국은 사전에 통관 정보를 받아야 되는 유일한 나라예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우리 EMS 등록할 때는 미국 같은 별도 다시 주소를 재등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건인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발송하는 물건이 각국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해서 각국에서 이제 상자가 막 오죠. EMS가 지금 여러분 이제 관세청 직원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수십만 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각국이 대표는 국제공항에서 이제 받겠죠. 그건 받아야 되는데 그 겉에 저 테러 뭐 이렇게 폭발물입니다. 저 마약류입니다. 누가 써놓나요? 독극물 이렇게 쇄골바가 주는 거 누가 써놓나요? 전혀 그렇지 않게. 또 우리 셀링하는 쪽 아실 거예요. 고객들이 뭐라고 하죠? 가끔 야 반드시 유즈드라고 써줘. 아니면 기프트라고 써줘. 무슨 기프트야? 기프트가 아닌데도 자기가 샀는데도. 왜냐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또 개인들은 뭐죠? 관세청이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기업에 비해서. 기업은 관세청이 무섭죠. 근데 개인들은 관세청이 무섭나요? 조금만 짜증나면 욕하면 돼요. 전화해서. 니네가 뭐하는 인간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도 그 민원에 시달리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일에 수십만 건이 있는 거 매일매일 수십만 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관세청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폴리백 같은 경우는 뜯어서 건품할까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뜯기가 귀찮아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좀 커요. 이거 건품할까 안 할까요? 박스는 건품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건품했다가 열어서 보고 다시 테이핑만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걔네도 웬만하면은 이 상자가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가졌을 때 궁금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풀어주면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보이스예요. 그래서 인보이스는 상자 안에다 넣나요? 겉에다 붙이나요? 겉에다 그래서 무슨 봉투에다 넣어서 붙이죠? 투명한 봉투에다가 인보이스를 접어서 붙여놓죠. 그럼 그래서 관세청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 칼을 들고 다녀. 가져서 박스 뜯어봤다? 칼로 뜯어보거나 인보이스가 있네? 그 인보이스만 살짝 뜯어봐요. 그래서 봉투 꺼내서 읽어봐요. 됐어? 그럼 이 근거 서류를 가지고 또 다음 제품 넘어가고. 그러니까 통관을 좀 더 스무스하게 처리하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통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인보이스입니다. 예전에 이게 별로 안 심했었어요. 왜냐면 국제 간의 그 어떤 B2C 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100% 인보이스가 첨부 되는 게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인보이스에서 불이익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EMS 발송국 중에서 사전 통관 시스템을 적용 국가는 현재 미국이 유일해요. 미국은 인보이스가 엄청난 영향을 할까 안 할까요? 비교적 덜해요. 왜냐면 이미 사전 정보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걔는 전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지할 게 인보이스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요, 면세 통관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1940년대 무역학은, 저는 이제 무역학을 전공했죠. 무역학의 첫 번째 첫 단어는 뭐냐면요, 무역이 왜 필요한지, 무역의 목표가 뭔지인데, 무역의 목표는 뭐냐면 서로 간에 어떤 장벽 없이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뭘 사온 데서 뭐 세금 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장벽이 없잖아요. 똑같이 내가 중국에서 사올 때나 일본에서 사올 때나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각국의 소비자 효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바나나를 잘 만들어요. 오렌지를 잘 만들어요. 근데 오렌지를 수입하면 수입 관세를 한 500% 매기는 거예요. 또 서로 간에 매기는 거예요. 그럼 서로 먹고 싶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관세 없으면 어떻게 해? 야, 오렌지 10개 줘, 내가 바나나 10개 줄게.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무역의 그건 내 꿈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각국마다 경제력도 틀리지, 자연환경도 틀리지, 이적 자원이 뛰어난 나라들도 있지, 어떤 뭐 이렇게 임야라든가 그런 자원이 풍부한 데도 있고, 뭐 광석이 풍부한 데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 보는 거야. 특히 소말리아 같은 데 뭐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호무역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성을 갖게 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전화도 개통이 되고 하니까 야, 이렇게는 살지 말자. 그래가지고 1940년대 다 모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그 무역 관련 장관들한테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자유무역 한번 해보자. 서로 간에. 1940년대. 막 그 사이에 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도 계속 모였었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파토 났죠. 왜 파토 날까? 영국 같은 데는 하자 그러면은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소말리아나 아프리카는 좋아할까요? 관심도 없어요. 난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자유무역이야. 그렇게 하다가 우리 조금씩이라도 노력해보자. 그래서 그 사이에 뭐 가트도 노력을 해보고 뭐 WTO 같은 것도 해보고.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서로 입장차가 큰 거예요. 옛날에 뭐 저기 우루과이 라운드 해가지고 농산물 수입안에 많은데 우리나라 막 데모하고 그 농민들 막 그 피켓 올리고 난리난 거 기억나시죠? 다 실패했어요. 결국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해결책을. 그게 해결책이 뭐냐면 처음에 이랬던 거예요. 이게 한 반이라고 그러면 첫날 다 모였어요. 이제 서로 다 입학한 거예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첫날. 서로 각 지역에서 왔어요. 선생님 와가지고 오늘 5시까지 시간 줄 테니까요. 모두 다 친해지세요. 이러면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가. 그랬는데 딱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친한 사람들끼리 짝꿍으로 앉으세요. 이거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도 친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 한 명이라도. 뭐 비슷한 아파트 산다거나 딱 보면 이 사람 얘는 땀다. 내가 좀 마음에 들 것 같다. 이런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친한 애들끼리 먼저 친해져. 그럼 여기 두 사람 친해지고 여기 두 사람 친해져요. 그러다 여기 두 사람이 친해져. 그럼 어떻게 되지? 이 4명이 같이 친해지는 거야. 또 이 그룹이 1그룹인데 또 이 그룹 중에 한 명이 서로 친하니까 또 같이 친해지는 거고. 기름이 곰탕 같은 건 기름이 떠 있잖아요. 기름이 막 분산이 돼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 어떡하지? 점점 모이죠. 아,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만든 게 그게 FTA예요. FTA. 야,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서로 코드가 잘 맞는 애들끼리 서로 무관세로 자유무역해. 여기 한EU FTA 체결했어요. 한미 FTA. 그러니까 여기 한국이라고 유럽이 미국이라고 합시다. 참고로 EU랑 미국이랑 FTA가 체결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EU랑 미국이랑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들어봤어요? EU랑 미국이랑 FTA 체결됐다는 얘기? EU 애들은 미국 애들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네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열등하다고 생각할까?
이유는요 태생적으로 미국 애들은 그 약간 그 죄수들 많이 보냈잖아요 그때 노동 이렇게 노예 신분들이랑. 그래서 미국 애들요 굉장히 업신여겨요. 모든 문화의 발상지는 다 유럽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은 근본도 없는 애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EU에서 미국이랑 친한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잖아요. 어디야? 영국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EU는 미국을 원래 싫어해. 그래서 한창 그 18세기 때, 16세기, 17, 18세기 때 그 유럽의 번성기를 팍스 유러피나라고 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본토에 포탄 한 발도 안 떨어진 유일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확 커버린 거예요. 막 마이크로소프트 큰 회사 나오고 이러니까 유럽이 열받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종로로 사던 놈들이 지금 상전처럼 사네? 열받네? 그러니까 이유가 야, 우리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우리 뭉쳐보자 해가지고 옛날에 그거 기억나? 기억나? 이씨? EU 전 단계가 이씨였었어요. 너무 옛날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지? 옛날에는 이제 이씨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정치 공동체였지? 유럽이 분산되어 있다 이씨라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경제 공동체 만든 게 EU예요. 결국에 이제 통합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이게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 일단 저 종놈부터 죽이자는 주의야. 그러니까 EU는 태생적으로 미국을 워낙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그랬었잖아. 한미 FTA가 먼저 체결이 되니까 먼저 체결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는 미국이었었어요. 근데 발효가 된 거는 유럽부터 된 거야. 그 사이에 여기 한국에 있는 갑자기 미국이랑 친하기 전에 그 옆에 있던 EU가 열이 받는 거예요. 야, 네가 해달라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너 나랑 먼저 하자. 해가지고 늦게 시작했는데 먼저 발효가 되고 미국이 뭐야 왜 너 갑자기 너 EU랑 친해? 그래서 또 바로 체결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 중국이랑도 곧 된다고 하죠. 지금 EU랑도 돼 있고 미국이랑 돼 있는 거의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FTA가 계속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유럽에서 생산하는 게 다이렉트로 미국에 하면은 FTA 혜택을 못 받는데 한국을 경유해서 가면 이제 돼요. 아니면 한국에서 잠깐 뭐 조립을 해서 간다도 이래도 다 이제 면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재밌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각국 정상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기업들끼리 큰 국가들끼리는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B2B는 이제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개인들끼리도 풀어주자.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도 얘기하고 각국에서도 다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끼리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FTA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잘 성공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도 풀어주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 구매하는 물건들은요. 아까 비관세 장부 있다 했죠. 뭐 각종 인증이라든가 전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내도 됩니다. 그래도 무제한 세금 안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200까지는요 면세예요. 부가세는 원래 내야 되는 거고 관세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게 플러그가 110V든 플러그가 11자 플러그든 전혀 상관없어요. 개인이 살 때는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 법률 규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개인이 법인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개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200 미만은 다 면세 처리해주고 통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개인 사용 목적으로 $200 이상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내되 각종 형식 승인이라든가 아까 비관세 장부도 있다고 했죠? 그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여집합으로 반대로 기업이 단 한 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10,000짜리를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금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이거 100% 세금 내야 되고 이거 형식 승인 각종 뭐 식약청 승인 정기인증 다 거쳐야 돼요. 모두 다. 하면 제가 이걸 옥션에다 팔기 위해서 이걸 수입해서 들어왔다? 들어오는 순간 세금 낼 건 다 내야 되는 뿐더러 이거 뭐 600만 원 주고 형식 승인 거쳐야 돼요. 전파 인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스티커 MIC 마크가 붙어 있는 이 MIC 마크를 붙여야 돼요.
형식성이 얼마나 짜증나는 거냐면 이 똑같은 제품을 이용기 대리가 여기 이제 미국 셀러예요. 이제 우리 3명이 한국 판매자예요. 제가 수입을 해서 형식성인 600만 원 들여서 받았어요. 똑같은 셀러한테 이용기 대리가 또 받잖아요. 그럼 또 받아야 돼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 다른 나라는 누가 한 번에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거 다 면제해줘요. 하면 너 미국이나 EU에서 받은 거 있네? 국제표준, 미국이나 EU는 거의 국제표준을 봐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면제해줄게.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필요 없어. 일본인도 중국인도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 다시 리셋 다시 해야 돼. 하면 옆에 동료가 수입했던 뭐 했든 상관없어. 유통되고 있던 상관없어. 넌 업체별로 따로 받아야 돼. 한 제품당 600만 원이에요. 한 제품당. 거기는 뭐 면제해주냐면 제품 샘플 3개, 제품에 대한 부품 설계도, 제품에 대한 부품, 각 부품별로 어디서 조달했는지 조달도, 어디서 샀는지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기밀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에 다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폰 5가 처음 나왔을 때 KT에서 정식 유통을 하기 전에 그 구매 대행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형식 승인 거쳤나요? 안 거쳤어요. 그냥 세금, 관세, 부가세만 내서 그냥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처음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00였어요. 근데 150달러 올랐다, 200달러 올랐어요. 근데 왜 200달러면 2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개인들은 다 언더밸류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일단은 보통 100만 원 주고 샀으면 보통 20만 원이라고 적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실제적으로는 물건이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100만 원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TV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실제 가격 적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가리, 뭐 백 같은 거 그거 사람들 다 언더밸류에서 들어오잖아요. 랄프로이니, 뭐 구찌나 뭐 그런 것도 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법률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알죠? 한때 구매대행, 지금도 구매대행 같이 붐이 있는데 구매대행 붐이 일었을 때 위즈위드 같은 걔네 때문에 법률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수입이 굉장히 체계화돼 있어요. 개인 사용 수입이. 근데 전 세계 각국의 법률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게 계속 체계화되고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웬만해서 안 잡아요. 미국은 약간 미국 애들 마인드는 전 세계가 내 나라라는 약간 마인드야. 그래서 전 세계 수입하는 거 세금 거의 안 매겨요. 근데 반드시 잡는 건 뭐냐면은 마약, 담배, 술, 조대리 조는 거 봐라. 다 알아? 집중해. 조는 모습도 아름다워. 나도 아름다운지 확인하려면 졸아봐. 이쁜지 봐줄게. 그래서 저기 뭐야 무슨 얘기인지 또 까먹었잖아.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그 개인 사용 어떤 B2C 거래에서 계속 통관 규정을 느슨하게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각국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걸 더 명문화시킨 규정들도 많아요. 2012년도에 2012년도 한 6월 정도에 EU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간의 전재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화를 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아직은 체계는 잘 안 잡혀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좀 보수적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국 내 산업이 굉장히 미비한 나라들 있죠. 우리 뭐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도어락 17만 원짜리 브라질에 보냈는데 세금을 30몇만 원 때리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정확히 너 구매한 금액이 얼마야 딱 퍼센트 매겨서 하는데 브라질 같은 나라, 후진국은 어떤 나라냐면 수입을 막는 게 애국이다라는 마인드. 일단 세금 무조건 때리고 보는 거예요. 열받으면 너 고발해. 근데 국가에서 고발해 주나? 수입 막을 때는 더 칭찬해 주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관세 후진국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이 상관없이 세금 무조건 매겨버리는 스타일이고 관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개인들이 사는 것까지 우리 막지 마죠. 야, 얘가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사서 얘가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다면 우리 관세청에서 이걸 막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런 마인드. 대신 우리는 거기에 숨겨있는 마약, 담배, 술을 찾아내잖아요. 모든 에너지 관세청 인력이 다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미국 법인에서 한국에서 블랙박스를 3천만 원어치를 사서 보낸 적이 있어서 EMS 상자에. 그 6호 상자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서 보냈었어요. 당연히 미국 법인 매출 잡아야 되니까 겉에다 밸류를 정확히 3만 불이라고 썼어요. 세금을 안 매긴 거예요. 세금이 참고로 12만 원 정도 됐었어요. 왜냐면 미국은 세금이 싸니까. 전화했더니 야, 겨우 12만 원 받자고 우리 행정 인력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근데 야, 우리 매출 증빙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관세사를 선임해서 내고 짜증내고 왜 세금 부과 안 시키냐고.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담배나 그런 걸 잡아야지. 그런 거까지 잡을 생각 없다. 야, 이게 해봤자 3만 불의 돈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어떻게 괴롭혀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개인 사용 목적의 전자상거래 구매의 경우는 면세 통관.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개인 사용 목적. 한 개라도 리셀하기에서 수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신고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법률적인 부분이고요. 이거 재작년에 저희 회사가 약식 세무자사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수출 면장에는 3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수출 면장을 수출 신고할 때는 3가지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게 이거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신고일이라는 단어와 수리일이라는 단어와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료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좀 제대로 알고 있어. 수출 신고랑 관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휴팀도 마찬가지고요.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이에요. 엄격하게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해 드릴게요. 신고일은요, 여러분들이 유니패스 사이트에 들어서 딱 신고한 날의 신고일이에요. 맞죠? 수리일은 딱딱 작성해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신고일인데 그게 관세청에 가서 승인이 되는 날이 수리일이에요. 네가 수출 신고한 거를 수리를 해주겠다, 승인을 해주겠다, 수리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딱 엔터 치는 순간 바로 승인을 해줘요. 1초, 2초 만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수출 신고할 때 1000번째, 2번째, 3번째 같은 경우는 수리 안 해. 수리 불가로 떠요. 서류제출통보가 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수출 신고를 했는데 내일이 수리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선적일. 제가 수출 신고를 해놓고서요. 물건 오늘 보내도 되고요. 내일 보내도 되고 한 달 뒤에 보내도 돼요. 또 뭐 서류 제출만 잘 거치면요. 정확히 11개월 뒤에도 보내도 돼요. 그래서 신고일이랑 수리일이랑 선적일이 다 다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별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12월 31일 날, 2013년도 12월 31일 날 제가 수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신고일도 12월 31일, 수리일도 12월 31일. 근데 발송은 1월 1일 날 했어요. 10억 원어치를. 10억 원에 대한 매출을 2013년도로 잡아야 될까요? 2014년도로 잡아야 될까요?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 있던 대리 직원 하나가 이 용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12월 달에 매출액을 2억 원을 공중분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매출액이 2억 원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었어요. 그때 김 시장님 아시나요? 아시죠?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거래원이 인천광 세무사님이랑 계약하게 된 것도 하여튼 그렇게 돼서 알게 돼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히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이론도 안 틀리고 정확히 뭔가 자료 찾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거 자료 찾기 전에 뭐 이베이 창 한번 켜보세요. 상품 창고 한번 다 조사해 봅시다. 저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틀째가 되니까 정확히 금액 이거 매출액이 어디 붕 떴어요. 어디 갔어요? 이상하다? 뭐 해보니까 이거 정확히 12월 달 수출 실적이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진 신고로 해가지고 0.5% 그러니까 얼마죠? 100만 원이죠? 2억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그거는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내준다고 했는데 그거 내면은 그 여직원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가 냈어요. 세무사님한테는 그 여직원 뭐라 하지 마세요.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왜냐면 그 여직원 잘해줬거든요. 우리가 갑작스레 뭐 마감일 전날 갖다 줘도 웃으면서 다 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언제가 매출이에요? 신고일일까요? 선적일일까요? 몇 년도? 2013년도예요? 2014년도예요? 13년도 손 내리고 14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무사에서 근무하시면요, 여러분들 업체가 이렇게 다 벌금 맞는 거예요. 매출은 14년도입니다. 수출 신고를 하면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유성아들이 알고 있지? 취할 수 있어요. 발송을 해야지만 실제로 거래가 완료된 거예요. 그 우리가 매출 엄청 뻥튀기 되겠다.
2013년도 11월 30일 날 매출을 한 50억대로 수출 신고해놓고서 1월 1일 날 취하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라면 그 해로 잡혀야 되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적이 안 되면요, 매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제출할 때도요, 꼭 선적일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12월 달 거 부가세 환급자료 환급하기 위해서 매출액 보내주세요. 그러면 신고일 기준 정렬도 아니고 어떤 정렬도 아니고 선적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를 뽑아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관세무역평가원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넣어드릴 거예요. 그냥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면 돼요. 그냥 쫙 다운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한 방에. 적재 의무 기한. 아까 수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물건 안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출 신고를 하면은요, 반드시 그 물건을 30일 안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게 되면 벌금이 10만 원이고 그게 누적이 되면 벌점을 받게 돼서 그 계정이 정지가 됩니다. 아니, 무슨 계정이 맨날 정지돼. 관세청 유니패스 계정도 정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초창기 때 개인 사업자 때 수입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수출도 했었었는데, 수입은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관세 후진국이에요. 수입업체 괴롭히는 게 애국하는 거다란 마인드예요. 그래서 달달 볶아요. 수출업체 괴롭혔다는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언론에다 흘려버리기만 하면 이제 그 관세청 완전 깨지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국가에서 수출업체를 괴롭혀? 그래서 보통 수입업체도 수입신고를 하고 뭐 선적기 뭐 그런 게 다 있겠죠. 물건이 안 들어오면 뭐 이따 벌금제가 다 있어요. 수입업체 안 하잖아요. 관세청에서 팔짱 끼고 있습니다. 벌금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어길 때까지. 그러나 수출업체는 어떻게 되냐? 수출업체는 해당 부서의 통관 지원 1과나 2과에서 수출업체 담당자가 배정이 돼요. 야,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 몇 번 전화 받아보셨을 거예요. 한 27일, 8일 되면요, 관세청 직원이 전화가 와요. 사장님 회사 지금 선적일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이거 반드시 좀 해주세요. 아, 네, 해드릴게요. 다음날 또 전화 와요. 아,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선적 좀 꼭 해주세요. 굉장히 그것도 공손하게. 그래서 전산상에서도 선적기일이 거의 마감되는 거 계속 리얼타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청에서도 친절하게 전화 오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왜냐면 관세청 많이 휴가 가버리면 어떡해, 그 직원이. 그러니까 수시로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만 하면 돼요. 최근 뭐 15일 동안 미선적된 거 있나 없나? 근데 미선적된 거 내가 뭐 EMS 20이랑 우체국에 잘 접수해서 선적된 게 있는데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체국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수출 면장을 가지고 EMS 송장번호 넣었는데 숫자 하나 틀리면요,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돼요. 심할 경우 하루만 2,000장 넘게 등록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중에 한 장 누락하면, 여러분들은 2,000장 입력하는데 숫자, 문자 단 한 글자도 안 틀릴 자신 있으세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1차 의무자는 우체국에 해당 담당 부서인데 2차 확인자는 여러분들이 또 언제든지 밤 새벽 4시든 3시든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교육을 하게 되면 셀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보름에 한 번이라도 검색해봐라. 그러면 최대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고객이, 야, 나 멕시코로 휴가 가니까 다음 달에 보내줘. 그럼 취하라면은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연장 요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무슨 어떤 요청서 같은 다 공문 서식이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관세청이, 우리 관세청 담당 이렇게 그런 직계 가지고 그런 거 없으시죠? 관세청이 아직 후진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 공식적인 서식은 없어요. 그냥 수출면장 번호 몇 번, 그 다음에 기한 연장 요청서 그냥 써가지고 몇 월 며칠 뭐에 수출 신고한 몇 번을 고객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장 요청을 합니다라고 해서 테라노모 코리아 이상 쓰고 사인하고 팩스 보내고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연장해줘요. 바로. 직접 가져가도 되죠. 직접 가져도 되는데 뭐 귀찮잖아요. 그래서 연장하면 되는데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냐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다음 달에 사기로 한 사람이 걔가 안 사!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건 그냥 취하 요청하면 되죠. 취하 서식 서류는 따로 없어요. 또 취하 요청서. 또 팩스로 보내니까 글씨 깨지면 안 되니까 그냥 네임펜 같은 걸 쓰셔서 보내면 됩니다. 왜냐면 걔네도 공식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구매 확인서는 주는 사람 없죠? 조대리 안 주나? 거의 나를 거의 꼬라본다?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 구매 확인서는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합니다. 구매 확인서가 없었으면요, 우리 이렇게 안 모였어요. 회사가 이렇게 커질 수도 없었었고, 우리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구매 확인서가 없었으면은. 구매 확인서는요, 어느 자리에서 미팅을 했더니 구매 확인서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전혀 알만한 분이 아닌데. 그래서 구매 확인서 뭡니까? 그랬더니 뭐 영수증 아니에요? 그냥 구매했다는 영수증? 그래서 다시 얘기했는데, 구매 확인서는요, 아까 수출 신고서처럼 대외무역법상에 존재하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정확한 명칭은 외화 획득용 원료 및 기재 구매 확인서 줄임말이에요. 이거 길게 말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구매 확인서 이러는 거예요. 구매 확인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발달하게 됐냐면, 지루하나? 지루하다고 얘기만 하기만 해봐. 지루하지 않죠? 네. 저기 김강수 부장님이요, 이거 영상으로 들으셔야 돼.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1960년대 70년대에 그 우리나라 무역 상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참고로 대표적인, 지금 망했지만 그때 대표적인 무역 상사, 최고의 무역 상사는 대우 상사였었죠. 어마어마했었어요. 우리나라 뭐 제조업체에서 다 팔아줬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수출답 주고 막 대우 상사, 자본금도 별로 없는 회사가 그렇게 딜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수출답, 20억 불 수출답 막 이런 식으로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보니까 솔직히 상사들이 잘하긴 했죠. 해외에서 막 영업도 잘 뛰고 했지만은 제조업체가 물건을 잘 만드는 이유도 있어요. 솔직히 제조업체 희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조업체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조업체, 직접 얘네가 수출하지는 않았지. 직접 수출자는 대우 상사니까. 얘네한테 수출을 기업으로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얘네도 상 줘야 되는데, 왜냐면 상을 3개를 주거나 4개 주거나 뭐가 달라집니까? 솔직히 그게 그거지. 뭐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까? 새로운 시스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베이셀러예요. 여기 이제 김 실장님이 이제 제조업체예요. 제가 여기서 TV를 100만 대를 사가지고 해서 수출해서 제가 막 수출 다 받고 막 포토라이트, 저기 막 스포라이트 받고 막 난리 나서 언론에서 막 하고 막 됐어요. 정부에서 시키는 거야. 야, 너 수출했잖아. 100만 불 수출했잖아. 그럼 너 얘한테 얼마 사왔어? 90만 불이요. 그럼 90만 불 수출 해줘. 네가 수출 신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근거 서류로 해서 첨부로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하죠. 왜 안 한다고요? 귀찮으니까. 내가 왜 해요? 귀찮은데? 난 안 해도 상 받는데? 정부에서 보니까 귀찮긴 해요, 솔직히. 그냥 여기 제조업체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나 귀찮아. 할 일도 많은데.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 야, 그러면 너 부가세 어떻게 환급받고 있니? 일단은 내가 수출 신고를 한 걸 가지고 그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첨부해서 아까 1월 달 거를 2월 말일날 접수하면 3월 달에 입금이 돼. 야, 그럼 이렇게 해줄게. 너 구매회사에 발행하면은 너 4월 때부터 면세로 사오게 해줄게. 홀, 괜찮다. 보통 최대 한 7, 80일까지 자금이 홀드가 되는 거를 그냥 4월 때부터 그냥 제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100만 불이면 10억이에요. 10억에 10%면 1억입니다. 1억을요 70일 뒤에 받을래? 지금 받을래? 그 얘기예요. 서류 하나 작성하는 그거 뭐가 힘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하나 작성하는데 기간은 5일, 비용은 10,000원 은행에서 발급해줬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다 검토해가지고 구매 확인서 2장 딱 찍어주면 이걸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됐었어요. 괜찮다. 그래서 그 문화가 이제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업체는 구매 확인서를 받은 걸 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을 제출하면 대통령 표창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수출계 뭐 해외 전시도 하는데 그 정무지원도 다 되고, 그래서 이제 상사랑 제조업체랑 공존하는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죠. 또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그거 가지고 수출 면장이랑 똑같은 효과, 이거 가지고 관세도 환급 받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그 수출 면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관세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또 구매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판매자인데 여기 제조업체, 이 제조업체가 뒤에 있는 내분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럼 이 구매원에서 가지고 2차 구매원세를 또 발행하는 거예요. 90만 불짜리 구매원세 받았죠? 그럼 여기에 10만 불을 수익 가져갖고 20만 불, 20만 불, 20만 불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2차 구매원세를 또 뒤에서 유성아들이 뒤에 2명 또 있다. 그럼 2명한테 또 구매원세 또 발행이 가능한 거야. 그 이 구매원세라는 제도가 있으면서 갑자기
저 혼자만 예전에 수출 기업이 됐던 게 여기 있던 열매 같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더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설마 내가 수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는 무역 상사를 더 키워주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게 좋았는데,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베이 셀러를 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랑 공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구매회사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발급을 해봤어요. 발급을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전 아까 TV를 했더니 여기서 100만 불 수출합니다. 10억 원어치 수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잠시만요. 문자 하나만 보내고요. 이렇게 핸드폰이 안 터져? 잠시만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 이제 회사 운영 중에 어떤 거였냐면, 아까는 대량으로 해서 한 업체가 한 업체한테 사서 발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베이 셀링의 특징이 뭐죠? 수십 개 업체, 심하면 수백 개 업체한테 물건을 조금씩 사는 거예요. 100만, 10억 정도 되니까 서로가 얘기하기가 편해요. 근데 여기에 한 달에 30만 원, 여기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간이 며칠이 걸린다고 그랬죠? 은행에다 제출하면은 5일. 비용 10,000원 정도 들고 한 달에만 거래하는 업체만 굉장히 많고 불특정 다수. 이거 문제다 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5일 동안도 그냥 서류 제출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몇 번 전화해요. 서류 이거 다시 보완해 주세요. 이거 오타 있어요. 왜 여기는 금액에 쉼표가 있고 이거 금액은 쉼표가 없죠? 그거 원래 무역수는 잡아요. 원래 잡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왜냐면 그거 가지고 무역 클레임 벌어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 실무 담당들이 옛날에 무역했던 무역 담당자들. 그러니까 이 토시 하나 가지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 셀러는 이베이 셀러는 제조업체와 아니면 공급업, 유통업체랑 공존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2009년도에. 슬펐죠. 다시. 슬퍼졌어요. 또 인생은 또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2009년도에 그렇게 잠재적인 결론을 내리고 2010년도 2월 달에 갑자기 발표가 됩니다. 무슨 발표가 되냐면 전자무역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표가 돼요. 그 내용 뭐 이렇게 주저리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키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화시키자. 그래서 구매확인서가 그 해에 6월 1일 날 KT넷에서 갑자기 전자화가 돼요. 구매해서 발행하는데 아까 5일 걸리고 10,000원 걸린댔죠? 지금은요 5,000원에요. 2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는 그 법률 보자마자부터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날 스타트하자마자 6월 1일 날 아침 9시에 구매해서 바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구매해서 발행하는 거랑 KT넷에서 발행하는 1년 동안 병행 운영하다가 지금은 딱 1년 지난 시점에 바로 이제 전면 전자화로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내국 신용장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자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 은행에서 했던 업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해피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조업체에서 떼어주는 거 구매해서 떼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공존이 다시 되는 거야. 또 비용이 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비용이 이제 크지도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수출신고로 뭐 5,000건을 100건을 5,000건을 했어요. 근데 구매해서 끊을 때는 한 달에 한 건으로 그냥 종이 한 장만 발행하면 돼요. 얼마 일도 편합니까? 구매자한테 5,000명한테 팔았으면 수출신고 5,000건 해야 되면 구매해서는 한 장만 하면 되거든요. 월간 한 장만. 그 내역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회사가 탄력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기업 강의를 나갑니다. 그 기업 강의를 나가면요. 아직도 구매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가 원자재, 부품이 있죠. 부품이나 원자재, 원액이라든가 그런 부품들을 수출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이베이 셀러가 이걸 상품을 판매했던 업체한테요, 수출 신고서에 준하는 증명서예요. 서식은 굉장히 조잡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서처럼 굉장히 타이트하고 표로 이렇게 하고 빡빡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 뭐 조작한 공문서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한 관세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예요. 수출 면적이나 100%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HS 코드. 이제 수출 신고를 하면 HS 코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냐면, 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바이오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에서 LCD 모니터를 500대를 살게.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 제가 답글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이거를 수입할지 말할지 고민할까 안 할까요?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각국 무역기관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에서 번호를 똑같이 매기자. 내가 369를 쓰면 너도 369를 쓰고 너도 369 쓰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니터 사야 되겠다. 그럼 자기 나라 그냥 거기서 369 쳐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수입 관세는 몇 프로고, 이거는 무슨 형식성이 뭘 거쳐야 되고, 뭘 거쳐야 되고, 뭘 거쳐야 되고,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라인이. 이게 HS 코드입니다. 국제통일상품별, 말이 어려워.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상품마다 하나씩 부여되는 고유의 코드값이에요. 그래서 하모나이즈드 시스템의 줄임말이고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관세율법상의 품목 분류 부호를 HS 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은 LCD 모니터 HS 코드인데 코드 번호가 8528.51-10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하면요, 이 8528.51-1000을 미국 관세청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8528.51-1000 이 10자리는요, 국제표준값은 아니에요. 자,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앞에서 6자리만 국제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모니터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6자리만 검색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뒤에 4자리는 왜 붙여놨어? 쓸데없이. 쓸데 있죠. 쓸데 있어요. 마늘에 3번이 있겠죠? HS 코드가 있겠죠?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식용마늘의 관세율은 굉장히 높게 만들고 공업용 마늘의 관세율은 굉장히 낮게 만들고, 공업용 마늘이 있어요. 뭘 만드는 걸까요? 빙초산 공업용 마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입을 할 때 다 공업용 마늘로 수입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마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없을 때는 그렇게 쓰면 국가에서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품목 분류별로 이거 어떤 디테일한 코드값, 우리나라야 자국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따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걸 또 뭘로도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LCD 모니터 이렇게 돼 있다. 스피커가 없는 거는 그냥 1000, 스피커 있는 2000, 그 다음에 뭐 TV 수신 카드가 달린 건 3000,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한 거나 수입된 건 통계 자료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거는 약간 통계 목적,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나눠야 될 게, 다른 나라는 그냥 마늘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한 경우, 그런 경우는 더 세밀하게 더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6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관세 이 3번 분류표 책자가 이만한 거 7만 원짜리가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날개 달린 돼지를 개발을 했어요. 사람 신체는 HS 코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몸이 있어요, 당연히. 다 있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건 다 있어요. 근데 날개 달린 돼지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 최초로.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고 절대 안 커요. 똥도 안 싸요. 물만 먹어요.
그 물 가지고 날개 에너지로 다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HS 코드를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HS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안 되죠. 기타 너무 광범위잖아. 그러면 관세청에 관세분류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진, 이 실제 어떻게 뭐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보내주면요, 걔네가 딱 정확히 72시간 안에 새로운 코드를 발급해줘요. 그 코드는 발급함과 동시에 전 세계 관세청이 동시에 등록돼요. 자동으로. 당연히 거기에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관세청 전문가들이 붙어요. 대전에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돼지랑 죽은 돼지고기랑 HS 코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돼지는 살아있는 돼지고 돼지고기는 그냥 식품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한 칠레 FTA가 체결돼 있죠. 우리가 먹는 삼겹살 중에 상당수가, 어디 대학 앞에서 먹는 삼겹살 중에 상당수가 칠레에서 가져왔어요. 그 옆에서 아르헨티나가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한국에 수출하면 관세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칠레는 면세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국경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고. 한 업체는 돼지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돼지를. 국경 넘어가지고 양떼처럼 끌고 와서 칠레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수출했어요. 또 한 업체는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국경 넘어서 냉동틀에 해가지고 보냈어요. 한 업체는 면세가 됐고요. 면세 통관이 되고 한 업체는 면세 통관이 안 됐어요. 어떤 업체가 면세 통관이 되고 어떤 업체가 면세 통관이 안 됐을까요? 면세 통관이 된 나라, 대회사. 첫 번째, 돼지가 살아있는 돼지 상태로 가가지고 거기서 도축해서 넘어간 회사는 면세예요. 그런데 돼지고기 상태로 칠레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보는 거는 그런 과세예요. 이게 왜냐, FTA가 뭐가 중요하면 원산지 증명서 중요해요. 야, 다 필요 없어.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어디서 만들어졌어? 근데 원산지가 그럼 뭘로 따져야 돼? HS 코드가 바뀐 나라가 원산지예요. 살아있는 돼지고기로 만들었다? HS 코드가 어디서 바뀌었어요? 전자는 칠레에서 바뀌었어. 그럼 원산지 칠레요? 거기 나가는 거야. 근데 HS 코드가 후자는 어디서 바뀌었어요? 아르헨티나 바뀌었죠. 그럼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무역에 조금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FTA가 체결이 안 돼 있죠? 옷을 미국에다 수출해야 되겠어요, 면세로. 어떻게 하냐? 옷을 한국에다 수출해가지고, 옷을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비닐봉투를 씌워서 보내면은 원산지가 어딜까요? 중국에서 옷을 생산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미국에다 보냈어요. 이 옷의 원산지는 어딜까? 중국. 그런데 옷을 가져와서 단추만 안 달아져 있어요. 단추만 다는 거예요. 단추를 달아서 미국에다 수출하면 원산지가 어디가 될까요? 한국. 단추를 달기 전에 이거는 천이거든. 천에 대한 HS 코드랑 의류의 HS 코드가 틀리잖아. 장난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뭐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더 많아요. 뭐 부가가치 기준도 있고 뭐더 있는데 그냥 알기 좀 쉽게 그냥 말씀만 드린 거예요. 또 HS 코드가 우리가 얘기했던 HS 코드, 국제상품 분류, 세번 분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근데 갑자기 HSK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나와요. 두 개 나와요. HS 코드 입력하고요. HSK도 입력하래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 HSK는 무슨 인증 시험이죠? 중국어 능력 시험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HSK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HS 코드. 이게 HS 코드. 뒤에 붙은 한국형 HS 코드를 HS 코리아. 그러니까 HSK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HS 코드 입력하라. 그럼 6자리 입력하라는 얘기고, HSK를 입력하라. 그럼 몇 자리 입력하라? 10자리 입력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SK는 다른 얘기예요, 전혀.
자꾸 HSK에다가 6자리 입력하려고 그러면 자꾸 에러창 뜨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참고로 회사에서 원사증명서도 발행한 적 있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는데 원사증명서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HSK도 입력하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10자리 입력하라는 얘기구나. 관세법의 기본만 이해하기, 기본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 벌써 대외무역법 끝났어요. 가장 양이 많은 부분이었어요. 이거 솔직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박사 공부할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강의할 것도 아니고 뭐로 그 공부를 합니까? 대충만 알면 되지. 그쵸? 이렇게 시행착오 겪고 결론이 이거예요. 솔직히 그 사이에 저도 강의하면서 매년 내용이 바뀌어요. 왜냐면 최신판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예전에 이렇게 강의 안 했겠지, 3년 전에는. 근데 지금 완전 최종판이에요. 관세법. 관세 환급은, 관세 환급 받을 때는요, 더 많은 서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서류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수출 신고서가 있거나, 아니면은 구매 확인서가 있거나.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요. 일본 수입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거 바로 그 주에 바로 나갔다. 그럼 다음 주에 관세금 바로 받는 거예요. 부가세는 받을까 안 받을까요? 부가세는 또 다음 달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직은 우리가 스타트를 안 하고 있지만 테라도 코리아가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삼국에 있던 제품을 한국에서 포워딩을 해가지고 다시 토스를 시키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김대리한테도 알아보라 했던 게 뭐냐면 수출을 전제로 한 수입 같은 경우는 형식 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시도지사장의 승인이라 했나? 근데 해본 적은 없지. 법률 규정은 찾았어요. 시도지사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을 전제로 깔 경우에는 그 제품 형식 승인 거치지 않아도 된대요. 그것도 우리한테는 키값이에요. 이거. 끝. 관세법도 끝. 여러분 해당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외환관리법. 이거 처벌 수익 굉장히 셉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셀러들은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낫죠. 빨리 하면 이해도 못하고. 외환관리법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처벌 수위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요. 보통 기업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3아웃이라 3아웃이면 어떻게 되죠? 멤버가 체인지가 되죠? 가장 약한 게 뭐냐? 국세예요. 국세 위반. 그 다음 센 게 대외무역법 위반이에요. 가장 센 게 외환관리법. 외환관리법 한 번 스쳤다면 한 방이에요. 단 한 방. 외환관리법에서 핵심은 이 2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수출대금 회수 의무와 수입대금 지급 의무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수입을 했으면 반드시 그 대금이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출했으면 반드시 수출대금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처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들어와야 되나요? 보통 1년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회수가 됐다고 일반인 무역 관행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정확히 제가 17만 불을 수출했으면 정확히 17만 불이 정확히 들어와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 벌크선에다가 옥수수 씨앗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럼 그 중에서 폭풍만 나서 썩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보통 그런 거 농작물 보낼 때 10만 톤 보낸다 그러면요. 중간에 상한다거나 중간에 좀 말라가지고 좀 중량이 줄어든 이런 걸 고려해서 보통 5%에서 10%를 더 보내요. 보통은. 그럼 나중에 아니면 또 10만 톤 딱 보냈는데 또 하자가 생 클레임 걸려가지고 좀 깎아줬어요. 그러면 일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무역 관행상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봐줘요. 10만 불을 받아야 된다면 11만 불 들어도 봐주고 9만 불 들어도 봐주고 수출대금은 100만 불 수출했다 그러면 90만 불까지도 봐주고 110만 불까지도 봐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페이팔에 우리가 판매된 대금, 우리 비기너스 플랜 있지? 판매된 대금 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용 상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거 정확히 말하면 외환관리법 위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 판매된 것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지. 그 다음에 그 구매하는 거 다시 나가야 돼요. 근데 왜 그걸 그냥 하고 있을까? 피드백 상품을 구매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의 10%를 절대 안 넘을 테니까. 전체 매출액이 1년 매출액에.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에서는 안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외에다가 10억 원어치 물건을 파는데 그거 가지고 해외에 있는 물건 사가지고 다시 구매 대금으로 파는 거예요. 이거 바로 외환관리법 위반인 거죠. 그렇게 나온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잖아요. 말 그대로. 그건 적발이 되는 거예요.
10%까지는 허용 범위에 다 인정이 돼요. 외환관리법 저촉이 안 돼요. 그래서 수출 대금은 반드시 회수하세요. 수입 대금은 반드시 지급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외화 입금 증명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다들 이제 지쳐. 이제 조들이 쌩쌩하다 이제. 잠 좀 자다 일어나가지고. 외화 입금 증명 이거를 굉장히 곡해하는 셀러들이 있어요. 외화 입금 증명. 그냥 해석만 해보겠습니다. 외화가 입금됐다는 증명이래요. 그러면요. 페이팔 대금은요. 외화입금 증명일까요? 외화입금 증명, 그 페이팔 내역이 외화입금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알고 있어요.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세무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매출 잡아줘. 외화입금 증명이니까. 법률에 그렇게 써 있어. 세무사는 관세법이나 외환관리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무사요. 세무사는 몰라요. 세무사는 외환관리법이랑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관세법 누가 전문가죠? 관세사. 세무사는 국세법. 관세사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이에요.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르니까 셀러들 그냥 하니까 자신으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러들 커뮤니티에서도 야 페이팔 내역에 외화입금 증명에서 저기 영세율 혜택을 받는 거 이렇게 써 있는데 국세청에서 그냥 받아줍니다. 워낙 매출액이 1,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 다 위반이에요. 외화 입금 증명이라는 건요. 정확하게 법률 규정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수출 대금 등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되는 경우에 여기까지 페이팔 얘기랑 같습니다. 외국한 은행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 있죠. 그 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 국민은행이 수출자한테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 서류를 발급해야 돼. 그게 외화입금 증명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 현실적인 이제 괴리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얘기하는 외화는 또 얘기가 틀려요. 우리 미국의 법인이죠. 미국 법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달러로도 송금할 수 있는데요. 미국 법인 현지에서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에 보낼 때 원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보낼 수 있어요. 진짜로. 1,000만 원이 들어와요. 진짜로. 이거 외화일까요? 아닐까요? 외화일까요? 아닐까요? 또 다시 이런 질문 해볼게요. 우리들도 외화 통장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외화 통장?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가서 100만 원 주서 100만 원 달러로 환전해서 입금시켜 주세요. 더 바꿔서 얘기하면요. 제 외화 통장에서 실장님 외화 통장으로 200불 송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장님 받은 200불이 외화인가요? 무역세 얘기하는? 사전적인 외화는요, 얘기가 틀려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까 인보이스, 무역세 말한 인보이스랑 일반 경제에서 얘기하는 인보이스랑 틀리다고 했죠. 똑같아요. 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 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얘기할 때는요,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외화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원화로 1,000만 원이 들어왔든 달러로 들어왔든 외국에서 들어온 것만 외화예요. 제가 김씨한테 약간 200불 송금해 줬을 때 이건 외국에서 들어온 건가요? 한국에서 들어온 건가요? 김총대리 어디서 들어온 거야? 딴 생각했지? 저 눈 빨간 거 봐라 지금 졸려가지고. 자 그냥 제가 김 시장님한테 200불 송금했어요. 이거는 외화인가요? 아닌가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그 금액 화폐 단위 가지고 외화를 구분하는 게 말이 좀 용어가 애매모호해서 은행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타발 송금이라고 그래요. 타발. 타국에서 발송한 송금을 해서 타발 송금이라고 그래요. 당발 송금은 한국에서 들어온 송금을 당발 송금이라고 그래요. 타발 송금, 당발 송금. 딱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럼 페이팔 은행 계좌 찍어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나와요. 송금자가. 그럼 페이팔 대금은 외화송금인가요? 외화인가요? 아니, 당발인가요? 타발인가요? 당발일까요? 타발일까요? 타발이죠?
네? 근데 아니에요. 자꾸 뭐가 어려워? 자꾸 뭐 고구마처럼 뭐가 나오지? 줄기처럼? 페이팔 인출을 하면요. 참고로 우리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 송금을 하잖아요. 100만 원 정도 송금하면요. 수수료 7만 원 냅니다. 그런데요. 페이팔에서 한국으로 인출을 하잖아요. 100만 원 인출하는데 수수료가 무료예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페이팔도 은행 계좌에서 수수료 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무료로 줬을까요? 어떻게 했냐? 서울에 충장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한국 지점이 있어요. 페이팔이 돈을 엄청 많이를 일단 여기다 예치를 시켜놔요. 그래서 페이팔에 누가 인출을 했다, 셀러가 인출했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한국 서울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냥 국내 송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팔 입금 내역을 가지고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다 외화 입금 증명서 떼주세요. 그러면 예전에 한 5년 전에 그래서 네 떼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어왔네. 이상하다 계속 쳐봐.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2천만 주면 떼주거든요 바로.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본점에서 전화해 보면 뭐 페이팔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저도 열이 받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서울에 있는 충장로 지점인가 충장로가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에다 전화했었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수수료 아끼려고, 송금수를 아끼려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요. 페이팔 입금 대금요. 외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베이 셀러들이 아직 무역에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걸 국세청에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작년부터 대규모 세무조사가 암암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엔 봐줬죠. 매출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뭘 조사하겠습니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외화입금 증명서는 이베이 셀러들한테는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국세법의 기본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세법. 이제 국세법이랑 대외무역이 약간 혼선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들으세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용어 말이 그 말 같아요. 수출 근거랑요. 수출 근거 이거 나중에 쪽지 시험 본다 다들. 진짜로 김초롱들이 아주 눈물이 그냥 계속 나지. 무슨 공포 스릴러 보는 것도 눈이 지금 빨개가지고. 왜 뭐 어려운 얘기야? 잘 들어. 거의 다 끝났어. 수출 실적이랑 수출 근거라는 말이 있어요. 한때는 어떤 강사들은요. 수출 실적이랑 근거가 무슨 말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주민등록 등본이랑 주민등록 증이랑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수출 실적은요. 대외무역법에서 쓰는 거예요. 수출 실적. 그 다음에 수출 근거는 부가치세법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출 근거만 가져오면은 부가세 환급해 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EMS로 물건을 발송을 했어요. 그 EMS 송장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환급해 줘요. 원래 법적으로는. 원래 해줘야 돼요. 수출했던 그게 근거니까. 그러니까 부가세법은 웬만하면 다 수출기업을 인정해주자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이아몬드나 이런 그런 보석류를 5천만 원치 산 다음에 사서 중고나라에다가 2~3% 할인해서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돌덩이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EMS 상자에 넣고 어디 우루과이 같은 데 아무 데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영수증 있죠? 이거 가지고 5천만 원 산 그거 가지고 500만 원 환급 받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우편 영수증 같은 거, 특히 이베이 셀러들이 자주 소형 포장물 하는 셀러들이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우편 영수증 가지고 환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금액이 작으니까 슬슬 이거 봐주죠? 원래 규정이 있긴 하니까. 그러나 세무조사는 본래 의미를 좋게 해석하면 뭐냐면요. 당신이 제출한 서류에 약간의 의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조사 좀 하러 갈게요. 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오니까 안 되겠죠. 하물며
우리도 EMS 발송할 때 그렇게 하지만 EMS 할 때 그 밸류를 리얼 밸류를 적나요? 실제 언더 밸류 적나요? 언더 밸류 적죠. 희한하게 이베이 셀러래요. 5천만 원 매입 자료가 있는데요. 우편 영수증에는요. 토탈 밸류를 계산해 봤더니 500불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5천만 원 부가세 환급을 해달래요. 해줘요? 원래 해줘야 돼요. 해줍니다. 그러나 5천만 원 매입해서 500만 원 수출해서 일단 환급은 해줍니다. 왜냐면 나중에 다시 또 뱉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00만 원이 매달 갭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4,500만 원 갭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죠? 그 회사에 재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화 오죠. 내일 모레 재고조사 좀 하러 갈게요. 갔죠?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처벌이에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아, 현재가 이렇게 돼 있어. 야, 그럼 수출 신고하면 되잖아? 할 말 없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간의 그 이베이 셀러들이 무역에서 알고 싶지 않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또 세무사는 그런 규정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주면 처벌은 너희들이 받지 내가 된 업무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베이 셀러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강의했던 세무사들을 굉장히 증오했었어요. 어떤 세무사는 제가 한번 싸운 적도 있었어요. 뭐 이베이 전문 세무사라고. 당신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당신 그렇게 해도 제대로 된 정보 안 알려주고 이 처벌받으면 이 사람들 처벌받는데 당신 책임져 줄 거냐고. 제대로 정보 알려줘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수출 신고하라고 장려해야지. 법률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받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베이콜에서 대판 붙은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무사 날 싫어해 아직도. 대신 처벌받을 수 있고 당신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이런 경고라도 해주면 사람들이 수출 신고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 일단 그냥 무조건 무슨 상관이야. 뭐 나랑. 그런데 이 수출 실적 대외무역법 서류는 이 수출 실적은요 다 돼요. 관세환급도 되고 구매환급도 되고 부가세환급도 다 돼요. 참고로 이 수출 실적은 수출 신고 필적 구매확인서예요. 그러니까 구매확인서는 다 돼요. 부가세환급, 관세환급, 구매확인서부터 각종 수출기업 혜택까지 다 받아요. 그러나 이 수출 근거, 이 부가세법에서 나오는 수출 근거는 두 가지. 우편 발송 영수증이랑 외화입금 증명서. 이 외화입금 증명서 이베이 셀러한테 안 된다고 했죠? 페이팔 증명제로 제출하는 거 위법이라고 얘기했죠? 안 돼요. 첫 번째, 우편 발송 영수증 지금까지 했던 소형 포장물 셀러들한테는 통합니다. 왜냐면 매출이 얼마 안 되니까. 1년 내내 봤자 6천만 원도 안 돼요. 아, 그거 무슨, 그게 사업입니까? 회사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고가 제품들이나 또 그 저가 제품 했던 분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여기서 세무조사 받는 거예요, 바로. 또 이분들이 왜 세무조사 때 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저가 제품 같은 건 보통 어디서 사죠? 동대문. 동대문에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 보셨어요? 영수증 끊어주던가요? 매입 자료는 없어요. 완전 개판인 거예요, 완전. 통장에 뭐가 입금되는 거 있고. 수출 신고 안 했죠? 수출 신고 안 했는데 외화가 자꾸 들어와. 이거 뭐죠? 이것도 외환관리법 위반이에요. 이건 대외무역법, 정확히 말하면 대외무역법 위반. 대금이 들어온 게 있으면 당연히 수출 신고가 된 게 있어야 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라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기업들이 누구든지 국내 전재산 거래 그냥 해외 확장판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 하나 갖다 가지고 딱 덤비니까 다 죽었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다. 이베이 코리아 쪽에서 그 CJ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담당했던 교육 강사들이 저가 제품 판매하던 사람들이 CJ 그 상대로 이런 식으로 강의했던 거야. 소형 포장 이렇게 영수증 하시면 됩니다. 대기업들이 좀 해봐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어떻게 하죠? 사업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래가지고 좀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싫었어. 솔직히 같이 격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좋게 말하면 아웃사이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 왕따예요, 지금 현재. 아, 왜 왕따인지 알겠지. 왕따인데도 되게 창피하지도 않은 왕따예요. 그래서 또 남았다.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빨리. 인커텀즈 2012 또 조형들이 또 졸립다. 난 잘 보여. 여기선 잘 보여. 인커텀즈 2010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작년에 그거 기억나지? 작년에 햄버거 시켰지? 햄버거 시켰는데 화요일 날 도착하게 될 햄버거가 우리 재작년 불버거 햄버거 샀던 거 기억나잖아. 그 20개짜리인가 샀는데 월요일 날 주문했는데 화요일 날 도착이 됐는데 그게 수요일 날 도착한 거예요. 7월 달인가 8월 달에. 아이스박스를 열었더니 어떻게 되죠? 기억나시죠? 어떠죠? 어우, 얘가 이제 그
빵빵 해줘가지고 이거 건드렸다가 터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담은 다음에 전화했죠. 그랬더니 전화해서 그쪽에서 뭐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왜냐면 화요일날 도착이 될 게 누가 영업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싸우지도 않아도 돼요. 배송된 결과 다 근거자료 나와 있죠. 우리 일단 그 사람이 나한테 환불해 주지만 그 사람 또 영업사한테 또 환불 받으면 돼요. 이런 절차를 합니다. 또 이런 거예요. 택배에서 전화 온 거예요. 집에 계세요? 없는데요. 현관문 앞에다 놔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근데 현관문 앞에 놨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누구 책임? 택배기사 책임 아니면 제 책임? 제 책임이죠. 집에 계세요? 저 없는데 경비실에다 맡겨주세요. 근데 집 앞에다 또 곧 가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 기사 책임. 아주 명쾌해요. 명쾌. 아주 명쾌. 근데 무역은요. 그게 아니에요. 국경이 있어요? 아니, 국경이라기보다는 배로 이제 여기 부산항에 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컨테이너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 난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내부 조건이 있긴 했었어요. 바다로 떨어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그 판매자랑 그거 먼저 따질 때 아까도 우린 택배기사 얘기는 안 했잖아. 판매자랑 우리 그 햄버거도 판매자랑 나랑만 얘기했잖아. 일단 우리끼리 하고 얘가 누군가가 그 컨테이너 기사한테 청구를 하겠지. 누구 잘못일까? 하면 아니 배로 떨어지면 누구 잘못일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무역은. 하물며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상사예요. 현대상사인데 수입을 할 때 배로 해야 돼요. 그쪽에서 전화 오는 거야. 야, 배를 우리가 알아봤더니 이거 한 컨테이너 하나 다 300만 원이래. 그러면 제가 걔네가 섭외한 배를 이용할까요? 아니면 우리 현대해운을 이용할까요? 우리 계열사에. 현대해운을 이용하죠. 당연히. 우리 계열사가 해운회사인데. 그러니까 각국이 이제 무역이 되다 보니까 운송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같은 한진 계열이잖아? 뭐 다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싸게 하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미국 법인 바로 옆에 사무실이 제조업체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는 게 빠를까? 아니면 우리가 옆에 사무실 그냥 픽업해서 가져오는 게 빠를까? 가져오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무역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운송비에 거래 조건이 가장 많이 들어간 상품 대금, 운송비에다 보험료까지. 우리 회사 계열사가 보험회사야. 이러면 또 우리 회사를 하는 게 낫잖아. 왜냐면 국내 택배는 2,500원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간의 거래는 보험료가 상당히 세요. 아까 얘기 들었잖아. BMW 같은 760 같은 건 비행기를 실어서 나른다는데. 그래서 그런 조건을요. 전 세계 상공회사, 뭐 중앙 상공회사라 보면 되면 그게 인커텀즈예요. 거기서 10년에 한 번씩 현재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요. 리뉴얼하기도 하고 뺄 거 뺐다가 넣었다가 다시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인커텀즈 최근에 나온 2010 버전입니다. 2010 버전 다음에는 언제냐면 2020년도에 나와요. 참고로 인커텀즈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인커텀즈 2000은 있었던 DAF, DS, DQ, DDU가 삭제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DAT와 DAP가 신설이 됐습니다. 뭐 그냥 조건이 있다고 그냥 들어두기만 하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역 거래하는데 본 무역은 이제 현재 본 무역은 인커텀즈 2010을 기준으로 한다. 무역 거래 조건을 DEQ로 한다. 이렇게 쓰면 이거 계약서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다시 말해볼게요. 본 계약서는 인커텀즈 2010을 기반으로 한다. 거래 조건은 DEQ다. 이 계약서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지. 왜냐면 2010에서는 삭제됐다 했잖아. 그냥 이것만 봐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제돼서 됐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이베이 셀러가 이거 다 되게 많아요. EXW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 거래 금액이 뭐냐면 상품 값만 지불하는 거야. 내가 거의 네 창고에서 가져가는 거에 내가 다 가져갈게. 그 다음에 DDP는 야,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야, 우리나라의 관세사, 뭐 국내 운송 모든 거 다 네가 내. 나 하기 싫어. 이래서 뭐 IBM 같은 게 IBM 컴퓨터를 사야겠다. 집 앞에서 IBM 컴퓨터 주문하죠. 그럼 견적 내주지.
그럼 이렇게 어디서 오나요? 그럼 뭐 중국 뭐 저기 뭐 어디서 옵니다. 중국에서 오면 통관 비용, 관세 비용 그거 다 IBM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DDP죠. 이걸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베이 셀링 할 때 물어봅시다. 이베이 셀링 할 때 수입국에서 관세나 세금은 누가 부담하죠? 셀러인가요? 판매자인가요?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그 수입국에서 고객이 받는 나라에서 관세를 냈어요. 그 누가 부담해야 돼요? 수입자가 부담해야 돼요. 현재 이베이 규정상도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나 그걸 가지고 네거티브 줄 경우는 네거티브도 없애주겠다고 규정이 써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배송비 같은 거? 다 저희가 부담하죠. 특히 배송비 보험도 다 들어있잖아요. 인슈런스, 보험. 그 다음에 우리는 특송이잖아요. 특송에는 국내 운송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 국내 운송까지. 그래서 2009년도에 8년도 때는요. 이 규정에 우리 이베이 셀러들한테 맞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CPT라고 어떤 변칙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2012 만들어지면서 DAP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다 셀러예요. 셀러고 여기 바이어, 듀티랑 텍스, 세금만 바이어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다 셀러다. 그래서 이베이 셀러들은 수출 신고할 때 거래 조건에 DAP라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시간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인커텀즈, 그러면 우리 셀러들한테 인커텀즈가 왜 필요하지? 아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것만 또 얘기해 볼게요. FOB는 뭐냐면요. FOB는 우리나라 국제 항까지만 내가 부담하고 국제항부터는 네가 부담해라 이거예요. 항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항은 공항도 되고요. 저기 뭐 부산항도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FOB로 계약을 했어요. 실장님이랑 저는 FOB로 계약했습니다. 여기 상품 가게다 국내 운송이랑까지만 부산항까지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컨테이너 했죠? 컨테이너 하다가 FOB로 계약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다로 떨어졌어요. 이건 어디죠? 부산항이에요. 국내예요. 그럼 제가 부담해야 돼. 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배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얘 거예요. 얘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럼 살짝 밀어야 돼요. 안쪽으로. 그러면 돼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DDP로 돼 있어요. 어디로 넘어가든 다 내 책임이에요. 어디로 넘어가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베이 셀러들한테 인커텀즈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잖아요. 만약 운송지에 파손됐다, 그냥 배송사에서 청구하면 돼요. 그냥 분쟁이 그다지 없어요. 인커텀즈 규정이 우선인가요? 이베이 규정이 우선인가요? 이베이 규정이 우선이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관세 부과, 우리가 관세 부과되나요? 우리 수출하는 나라에 우리나라는 수출은 관세 부과 안 되잖아요. 참고로 수출하는 물건을 관세 부과시키는 나라도 있어요. 진짜로. 많이는 아닌데 2, 3% 정도. 거기서 세금 뜯겠다 이거예요. 관세 부과도 아니에요. 우리 수출자한테는. 이것도 아니고. 그러나 수입자한테는 이거 인커텀즈나 이런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수입대금을 산정할 때 그 인커텀즈 그 조건으로 수입대금을 산정하니까. 근데 이베이 셀러들한테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수출 실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판매를 얼마 했다. 예를 들어서 1,000불짜리 상품을 판매했다. 이것을 DAP로 신고를 했냐, CIF로 신고를 했냐, DDP로 신고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출 실적이 달라져요. 1,000불로 신고했는데 이 가격이 국제배송비 포함 안 돼 있고 수수하게 상품 가격이다. 그럼 1,000불이 다 수출 실적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항공운송료가 200불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운송료는 수출 실적이 포함이 원래 안 됩니다. 그럼 그 200불 빼고 800불이 수출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이걸 부풀리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외환관리법에서 빵꾸가 나요. 그 다음에 이베이 수수료, 페이팔 수수료 넣어줄까요? 거기도 문제가 또 생겨.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베이 셀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인커텀즈 이게 왜 필요하냐면 DAP 아까 했던 이거 찾아내려고. 그 수출 신고서에서 얘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출 실적이 달라져요. 똑같은 판매 금액을 넣는데도. DAP로 넣어야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수출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인도 조건이라는 항목에서 반드시 DAP입니다. 다른 여지는 단 한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 때 수출 신고할 이거 마지막 페이지에 수출 신고할 때는 저는 그렇게 자료만 써드릴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DAP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겠지만은 그게 왜 DAP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DAP인지는. 지금 수출신고서 때 이거 반드시 이거 입력해야 되면 이거 설명해 드릴 텐데
그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랑 다음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왠지라도 알아야지만 그걸 입력을 하지, 왠지 아는 상태 조금만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 자기 처벌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